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피습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합니다. 어제는 전 비대위원회 노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했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 일본항공 여객기 화재 사고에서 탑승객 379명이 모두 탈출에 성공하면서 비상시 90초 안에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이른바 90초 룰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이 총선 전국에 미치는 파장 짚어봅니다. 1월 4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다른 집 화재 시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피습 속보부터 알아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상태가 어떤가요? 네, 서울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의식은 회복을 했지만 당분간 좀 안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병원 측은 이 대표의 수술 경과 등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식 브리핑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일반 병실로 와도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접견을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그젯밤에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한 차례 면회를 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제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 병원에서 다친 목 부위에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에겐 구속영장 청구됐죠? 네, 이 60대 남성인 김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어제 저녁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앞서선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 사무실 등에서 경찰은 PC와 노트북 또 과도 등을 압수를 했습니다. 김 씨는 7개월 정도를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생활고도 좀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계획범죄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지난해 구입을 해서 직접 개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범행 전날에 KTX로 울산을 방문을 한 것도 확인이 역시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피습을 당했던 가덕도 일정 직후에 원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예방을 위해서 사저가 있는 그 평산마을을 방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울산에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예정된 동선에 맞춰서 이 김 씨가 답사를 좀 한 걸로 보이니까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남성의 당적도 확인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두 당의 당원 명부를 확보를 해서 현재 김 씨의 정확한 당적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두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었거나 현재도 보유 중이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에 엄정하고 또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한다거나 축소 또는 왜곡하는 시도가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살해 협박글이 게시됐다고요? 네, 오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을 합니다. 광주 방문을 앞두고 어제 한 SNS에 이 살해 협박글이 올라온 건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체포가 곧 됐는데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협박글을 SNS에 쓴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려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일단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계획 자체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날짜만 뒤로 미룬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낙연 대표의 공개 일정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당 창당 의사까지도 바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잠시 멈춰 있는 것이다. 방향이나 목표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지금은 발표할 때가 아니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보면서 조만간에 창당 일정을 좀 다시 잡겠다는 겁니다. 역시 이번 주 거취를 결단을 하려고 했던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의원 4명도 역시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입장 발표를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 자리였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딱히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현재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불참을 했다면서 이런 테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대한노인회를 찾았습니다. 왜 갔죠? 네, 앞서 노인 비하 발언으로 사퇴를 했던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발언을 좀 재차 사과하기 위해서 이 대한노인회를 찾았습니다. 앞서서 전화로 한 비대위원장이 노인회 측에 먼저 사과를 했었는데 직접 방문도 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외부 일정과 함께 당연히 좀 당내 업무도 함께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인재 영입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광주를 방문하네요. 네, 앞서 좀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좀 살해 위협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 특별히 좀 보안이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청주로 이동을 해서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밤새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서 희생이 컸다고 하네요. 네, 이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100여 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혁명 수비대인 솔레이마니 사령관 4주기 이 추모식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 당국이 테러로 규정을 하고 배후에 이스라엘을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중동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 이란까지 지금 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폭발과 관련해서 미국도 이스라엘도 역시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강진 소식입니다. 사망자 숫자 늘어났죠? 네, 강진 나흘째입니다. 사망자가 70명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72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구조 작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구조 작업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지금 주택 또 도로가 무너져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인데요. 현장에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어제 오전에 규모 5.5의 여진까지 더해지면서 구조 작업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안타깝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는 오늘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일본 3부에서 일본 통신원 연결해서요. 현재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노토반도 강진이 한반도에 미친 여파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요. 이번 강진으로 한반도의 지하수 수위가 최대 1m 이상 출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예,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이 확인을 한 데이터인데요. 강진 발생 불과 3분 만에 우리 지하수 관측망에 수위 변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측정을 한 곳은 경북 문경의 관측망에 있는 지하수였습니다. 진앙에서 여기가 한 약 8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강진이 난 후에 3시간가량 출렁이었다고 합니다. 기록된 최대 진폭을 좀 보니까 107cm, 그러니까 1m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2월 터키 강진 때는 지하수 수위 변화가 7cm 정도 이 변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본 지진이 우리 지하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질자원연구원 측은 지하수의 수량 또 수질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집안 안정성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역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이번 강진이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열도 서쪽에서 발생을 해서 영향이 좀 더 훨씬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이 일본 동쪽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어떤가요? 역시 한반도에 영향을 줍니까? 네, 이 진도 7 이상의 대규모 지진을 보면 말씀하신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또 2018년 홋카이도 지진 등 일본 동쪽에서 주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쪽에서 발생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진이 잦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한반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하수 또 지반 영향까지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만 지진 전문가들이 일본 동쪽에서 최대 규모 9점대의 이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도 이 지진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까지도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서 게임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유료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꿨는데도 이걸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넥슨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네, 혹시 앵커께서는 이 게임을 좀 해보셨을까요? 어떠세요? 안 해봤어요. 다만 이 게임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 오랫동안 많은 게이머들이 즐겨 해온 그런 네. 게임이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사실 이 게임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좀 온라인 게임을 아예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사실 유료 아이템이라는 게 뭔지 이 능력치라는 게 뭔지 아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좀 확인을 한 건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게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민감한 이 사실 좀 게임을 하는 이유기도 하더라고요. 이 게임이 무려 누적 이용자가 2,300만 명에 달한다는 것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게임에 모두가 몰두하는 이 유료 아이템과 관련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넥센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넥센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 넘게 이 유료 아이템의 확률이라고 하는 걸 마음대로 좀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기가 높은 일부 옵션은 드물게 좀 나오도록 하거나 아예 나오지 않게끔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확률 변경이 없다는 식의 이 넥센이 거짓 공지를 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넥슨은 게임업계 그 1위 업체이기도 한데요. 네. 공정위 설명 보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확률이 떨어진 와중에 좋은 아이템 가지고 싶으면 더 시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돈도 그만큼 더 많이 들었겠죠. 실제 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만 1년 동안 무려 2억 8천만 원이나 쓴 이용자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넥슨 수익으로도 연결이 됐겠죠.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는 가장 많은 116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국지성 폭우 등에 시달린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몇 도였습니까?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기온이 13.7도였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서 0.8도 올라서 전국적인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3년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달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역시 집계가 됐는데요. 역시나 또 관측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3월과 9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앵커께서는 비를 좀 좋아하실까요? 어떠세요? 비요? 네. 창밖으로 감상하긴 좋죠. 근데 생활엔 좀 불편하죠. 네, 제가 좀 뜬금없이 좀 비를 좀 여쭤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온이 올라가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눈에 띄게 확실히 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비가 좀 적당히 오면 우리 마음처럼 좀 적당히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높은 기온은 폭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담기면서 지난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1,740mm 가량으로 역대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5월과 12월에도 때 아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그럼 올해 기온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좀 안타깝게도 올해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해 같은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운전을 좀 잘 못하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너무 비가 세게 온 날이 많아서 진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정말 벌벌 떨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뉴스를 확인을 하고 이번 여름에도 지난해처럼 비가 오면 운전을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좀 기온이 올라서 폭우 같은 기상 이변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일기예보 각별히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PF 위기로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어제 채권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채권단 반응 어땠습니까? 네, 좀 한마디로 단정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영건설 즉 태영 측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못 믿어온 구석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태영 측 자구안이 어땠냐면 계열사인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약 1,600억과 다른 계열사 매각을 함께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만 윤세영 회장 일가의 사제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 등은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읽혔고 급기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현재 수준으로는 채권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워크아웃 어떻게 되나요? 네, 워크아웃을 최종 결정하는 날이 오는 11일입니다. 그 전에 채권단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추가 좀 대안이 나와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좀 당장 논란인 게 태영 측이 계열사를 매각한 자금을 태영건설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소한 이런 약속부터 좀 지켜나가야 워크아웃이 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6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3도대입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느껴집니다. 아침 추위는 대부분 있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바로 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6도로 어제보다 2도 높고 평년보다 다시 4도가량 높아집니다. 세종시가 7, 강릉, 대구, 광주 9도 등 대부분 오늘 낮부터 추위가 금세 풀린 뒤 내일 금요일까지 무난하겠고요. 다만 주말인 토요일 아침 다시 오늘과 비슷한 아침 추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있겠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은 종일 겨울 추위가 지속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은데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평년보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오후부터 내일까지 대부분 나빠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경기 동부나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조금 지나고 그 밖의 지역도 내일 낮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좀 날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2도, 체감온도 영하 6.3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교량 주변이나 경사진 도로를 달리실 땐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새벽 세종시 세종동에 금빛 노을교를 달리던 차량 30여 대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주변 정체가 극심합니다. 지금도 나란히 금강을 지나는 아람찬교 지나시기 무척 어려워졌고요. 주변 도로인 연청로와 지편북로 또 한누리대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출근 중이신 분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에서 송내, 소래터널 부근으로 더딘데 이후 평촌 4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차 처리가 길어지면서 3번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요. 서울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비교 바로 아래 2차로와 4차로가 막혀 있고 뒤로 도봉 터널을 나오면서부터 내내 정체됩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는 진출차로인 마포대교를 앞둔 4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서 있어서 뒤로 한남대교부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관련 회견 등이 미뤄지는 등 정치 일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총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소영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새벽부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소영 의원님은 환경운동가 환경 전문가로서 탄소 중립법을 대표 발의해서 법제화했고요. 첫 네. 국정감사에서는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보면서 종이 없는 국감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여쭤볼게요. 그 이후에 종이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좀 줄어든다거나 종이가 좀 최소화된 국감으로 개선이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뿅망치로 때릴 때만 안으로 들어가는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는 크게 변화가 있었고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 이제 종이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는 게 원칙으로 채택된다거나 출력물 배부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이게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감이 되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이 4년 동안 반복이 됐었고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종이 배부물을 줄이는 이제 내용이 국회 규칙이라고 하는 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네. 근데 운영위는 이제 주로 정쟁이 이루어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주 열리지도 않고 법안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걸 이제 법제화시키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이재명 대표 상태 알아볼게요. 네. 서울대병원 가셔서 이제 상황 파악도 하시고 의료진 설명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 대표 건강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사무총장과 이제 지도부를 통해서 들었고요. 네. 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아직 가족 외에 일반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뇌경 정맥이라는 혈관이 60%나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또 다량의 출혈이 있어서 후유증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후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면회 허락되는 대로 병문안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역시 좀 더 회복되신 다음에야 가능하겠네요.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문안 말씀은 오신다면은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께서 병문안 오시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테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국민의힘 당 공식 행사에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렸다고 하는데 환호하고 박수치고 또 쇼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당원들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그게 야당 대표든 지나가던 행인이든 살해 공격을 당해서 겨우 죽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롱하고 쇼라고 말하는 행위 역시도 테러만큼이나 용납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당 당원들에게 징계하고 이런 부분을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멋있게 위로를 전하면서 뒤에 있는 당원들이 조롱하고 폄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병문안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순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해보라고 약간 그런 뭐라고 얘기는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시고 네. 민주당 어제 그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구체적 대응 방안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일단 어제 긴급의원총회는 현재 이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가짜 뉴스나 반인륜적인 패설까지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한테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한 취지가 제일 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대응하자 그리고 경솔한 발언이나 경거망동 하지 말자 이런 당부의 말씀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거 이상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좀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던 걸로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말씀하신 그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가짜뉴스 대응만을 위한 대책기구는 아니고요. 어제 네. 의총 중에 제안이 나와서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예상컨대는 이 대책기구가 당 차원에서 수사 협조를 하는 창구도 될 거고요. 아, 또 이런 선거가 앞으로 97일이 남아있는데 이런 정치 테러를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라거나 네. 또 허위사실 유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기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워낙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그 임시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이군요. 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피의자가 당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힘 또 민주당의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당적 확인을 공식 요청을 했어요. 이에 네.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어제 양 당에 그 공식적으로 경찰 측에서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네. 의원총회 이후에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과 관련해서는 그 과거의 당적 그리고 뭐 최근에 입당한 현재 당적 상황이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 네. 그걸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특정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까지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온당할 것인지 이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입장이 바뀌어도 전 마찬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번 경우에는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에게도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피습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든 정치적인 해석이나 활용은 자제돼야 되고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 당 의원들이나 소속 정치인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달라 이런 네네. 말씀을 이제 첫날 하셨고 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차라리 여야 양당이 이런 일까지 벌어진 마당에 그동안 이제 극단적인 대결 정치, 양극화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하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아마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많은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네. 약간 뭐라 그럴까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폭언을 안 한다. 그 상대당을 향해서 막 원색적인 비난을 안 한다. 이런 것들 뭐 언제까지 지켜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뭐 얘기해왔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짐과 약속과 계기 같은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와중에 여야 모두 입단 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네. 민감한 시기에 특히 선거도 또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인들 각별히 입조심해야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표 회복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마냥 네. 이제 당무를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이제 네. 어느 정도 회복이 제대로 될 때까지 좀 가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인재 영입 위원장이시고요. 네. 인재 영입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을 하셨는데 후속으로 위원 선임 문제 이어서 이제 공천 실무 진행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네. 일단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처리해야 할 것부터 갑니까? 일단 며칠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당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일단 정당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당대표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남은 지도부 또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는 가족만 접견이 가능하지만 이제 수일 이후부터는 가족 외의 접견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당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아, 병실에서도 일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당대표가 병실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이 대목에서 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탈당하시려는 분들 또 비명기사들과의 관계 정립 어떻게 할까 또 다시 손을 어떻게 잡을까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 의원들 회견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분들은 단순 일정 연기일 뿐 본질 달라진 거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시간을 약간 늦춰서 그냥 예정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반전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예상을 하는 문제와 그 바라고 기대하는 문제가 이제 좀 다른 문제일 텐데 저는 이분들의 탈당 시점이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늦춰진 만큼 당에서 더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해놓은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잠시 시기를 늦추는 상황이지 탈당이나 신당 창당 자체를 번복하게 되는 계기가 이 사건만으로 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은 하루라도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소위 말해 안달이 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거부권도 뭐 오랜만에 보는 거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거부권을 빨리 행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상황을 처음 보는데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국회 통과 후에 정부 이송될 때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양국관리법도 8일 만에 이송됐고 간호법도 한 7일 만에 이송이 됐고요. 근데 5일밖에 안 지난 1월 2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피습이 있었던 날이죠. 그날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하는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바꿨어요. 이게 해석은 이송되면 바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바꾼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오늘도 오늘 4일 이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송되고 나면 바로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거부권 의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사람들의 해석은 원래는 이제 이송이 되고 나면 15일 안에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건데 빨리 거부권 행사해서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에 바로 제2의결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부결시키고 이제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부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로 제발 고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처럼 거부권을 결과적으로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이송받아서 며칠 정도는 그래도 좀 고민하시면서 이게 내 가족의 형사사건에 대한 건데 헌법상 특권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는 이해충돌이나 방탄 논란을 휩싸일 우려는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이 아무 생각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고 정부인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성장과 대한연구소라는 작은 NGO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중하지만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고 옥수수로 주식이 박혀 있고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데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경기가 중단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지나가는 일이면 괜찮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뀌어 버린다면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청취자들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덜 쓰고 승용차보다는 보행을 더 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온난화, 그다음에 기후붕괴로 이어지는 데는 10년, 20년의 시간적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량으로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운 상태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제 모아지는 결론이죠. 몇 년 전에는 핫하우스 얼스, 찜통 지구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제는 끓는 지구, 장렬하는 지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0.4도 정도 더 상승을 하면 더 이상 다시 시원한 지구, 우리가 살만한 지구로는 못 돌아온다라는 예측이에요. 1.6도 상승보다 1.5도 상승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많이 해도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에 많이 춥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약 4, 5도가량 기온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다행히 낮부터 바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떨어졌고요. 내륙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추워졌는데요. 서울은 현재 기온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5.3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면서 긴 한데요. 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상 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오르고 또 평년보다 4도 높아서 어제보다 일교차는 더 커지고요. 낮 기온은 더 높아집니다. 세종이 7도, 강릉, 대구, 광주 9, 부산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까지 낮 기온이 금세 상승하겠습니다. 이후로 내일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요. 주말인 토요일 아침은 다시 오늘처럼 추워집니다.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의 아침 추위가 주말 토요일 아침에 있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은 종일 겨울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 괜찮은데요. 내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오늘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좀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대구에서 전국 순회 방문을 시작한 데 이어서 오늘은 광주를 방문합니다. 이철규 의원과 공동으로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맡기로 했습니다. 한동훈표 인적 쇄신 등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과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앉은 자리에 주목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지난해 신년 인사회 때는 정당 대표들이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았었는데 올해는 헤드 테이블에 오부 요인 위주로 앉고 한동훈 위원장 포함한 정당 대표들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 한 위원장 같이 있는 것 이른바 투샷 애써 피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그 장면을 못 봤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당은 당대로 지난번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은 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뚜렷한 역할 구분 같은 것을 의미하는 상징 같기도 한데, 글쎄 의전상의 그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오부요인 앉고 또 여야 정당이 같이 오게 되면은 원래 같게 생각했을 테니까 여야 정당 대표들을 또 같이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 또 다른 오부들과의 그런 테이블 세팅의 문제인데, 글쎄 그 해석을 듣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마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야 대표들이 같이 오게 될 경우에는 함께 나란히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오후 요인까지 하면은 대통령 부부 이렇게 하면 벌써 테이블 수가 좌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 말을 떠올린다면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당은 당대로라고 한 표현이 있었죠. 옛날에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무이상 국회의장 때 한 말이 있죠. 당당정정 청청이란 말이 있었는데, 당은 당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면서 뚜렷한 역할을 하고 또 뚜렷하게 서로 책임지고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그걸 해석한다면 그런 해석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테러는 자유민주주의 적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요. 앞서서 한동훈 위원장은 면회가 허락되면 병문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테러 당한 야당 대표 면회 가는 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벌써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테러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일 당시였죠. 그때 테러 이후에 지금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테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적이죠. 이 비슷한 상황이 해방 전국에서 있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정말 그야말로 서울 평양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테러, 암살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뿐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도 법치 국가에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그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 또는 뭐 보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죠. 좌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란 것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테러로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거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목소리를 만일 포갑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민주주의가 싹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약육강식의 시대가 민주주의란 절대로 또는 테러와 폭력의 시대가 민주주의 법치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누구든 엄벌에 처해야 되고 반드시 막아야 될 사태입니다. 네. 아울러 한동훈 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사과 방문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 자기 책임이라고 이제 고개를 숙였고요. 대한노인회장이 잠시 질책하는가 싶더니 그래도 한 위원장이 발빠르게 잘 대응했다 이렇게 칭찬 모드로 좀 바뀌었고 분위기도 제법 화기애애해졌어요. 그 몇 달 전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비슷한 이유로 방문했을 때하고 사뭇 달랐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 민경우 전 비대위원도 그 비디오를 그 당시에 유튜브를 보면은 바로 사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 비판의 본질이 노인들 어르신의 문제가 아니라 386의 문제였거든요. 386들이 486되고 586되고 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잠깐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그걸 깨달아서 아차했던 것인데 그러나 노인 회장께서는 처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체 맥락은 모르고 거두절미하고 자른 이 일부 단락에 대해서 아주 발끈하시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체 맥락을 알게 되신 이유도 있을 테고 또 하나 무엇보다 굉장히 발을 빨랐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도 재빨리 사과를 했고 또 사과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해명을 했고 또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곧바로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마침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만날 수 없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이제 좀 늦춘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보수의 가치 또 국민의힘의 가치라는 것이 어르신들 말하자면 지금 60대, 70대, 80대 이 어르신들이 일구어왔던 대한민국의 가치를 적극 긍정하고 이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전쟁과 또 여러 빈곤과 이런 속에서 성장시켜온 그 동력이 바로 지금 60대, 70대, 80대의 그런 땀과 눈물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전에 민주당의 경우는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사과할 일이냐는 식으로 하니까 더더욱 그 당시의 노인회와 또 정말 대한민국의 가치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지난번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말도 거두절미하고 보면은 참 정말 부적절한 말이고 잘못된 말이지만 투표권을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했던 그런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이야말로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죠. 네. 그 질이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네네 이철규 의원과 투톱으로 공동 인재 영입위원장을 또 맡기로 했어요. 한 위원장 본인이 인적 쇄신에 총대를 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특히 이제 다양한 세대,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지금 기대도 크지 않겠습니까? 또 뭔가 잘해보기를 바라는 그런 여망도 있고 해서 근데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국민에서는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하면 더 공이 커지겠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아마 그래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적극 좀 그렇게 좀 인재영입을 같이 해주시면 어떠냐 아니면 인재영입을 직접 맡으시면은 당이 필요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당의 새로운 인물상, 당의 새로운 후보 상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해지지 않겠냐라고 강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의 그 성품이라는 걸 보면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미리 이철규 전 인재영입위원장이 두루 지금 타진해보고 또 검토해왔던 그런 인물군을 바탕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는 그런 접촉에 나서면은 그 아마 이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폭도 커지고요. 네. 이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물갈이 수위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당선 가능성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당무평가도 했고요. 당무감사도 했고 또 당무감사할 당시에 현재 이제 당협위원장 원내든 원내든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정당 지지율과 그 본인 이제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과 그 당협위원장의 지지율 네. 이런 것들 다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적합성 평가 같은 것을 한 게 있는데 그런 정량적 기준이 있고요. 정량적 기준에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당선 가능성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또한 새로운 인물에 대한 호감도 또 그 후보에 대한 호감도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지금 수도권에 좀 공석이 많습니다.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면 다 충원되게 되면은 새로운 기대가 커질 것인데 지난번 연초 여론조사를 보면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투표를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조금 높았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러나 지금 투표한다면은 어느 당을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았습니다. 그건 당시에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네.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하면은 그 후보가 누군지 대부분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 103석, 우리 당 의원이 17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석이 이제 정의당이었고 121석 중에서.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는 대부분 그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의원으로서 뚜렷하게 지금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측면이 그 여론조사에서 다소 이상한 결과 일반적으로 투표를 4월에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조금 높은데 그러나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어느 당을 투표하시겠습니까 하면 민주당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때문에 그 후보가 이제 새롭게 공천되거나 또는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영입되거나 할 경우에 보면은 그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영남 헌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공고한 그 현역 의원들의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렇게 굳혀놓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과연 그게 되게 요즘 여론조사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 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 인물이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이라 하지만 그 지역 정서를 모르고 여론조사 또는 투표를 예상했을 때 그 투표를 가장한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뒤진 걸로 나온다면은 지연 공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드라마가 있는 스토리와 또 당선 가능성을 다 같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 두 개가 서로 비슷하다. 그 두 개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건 이제 비대위원장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당선 가능성과 또 새로운 어떤 스토리, 어떤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서로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허은하 의원이 어제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탈당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새 비대위 급하게 인테리어 바꾼다고 본질 변하지 않는다. 당이 문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 이념 집착, 검사 일색 인사,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당이 지적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예견되었던 일이고요. 다만 이제 그 허은하 의원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진작 그런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고 또 허은하 의원의 경우는 이제 탈당을 바로 하면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우리 의원들에게 국회의원회관에 일찍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라는 이제 글과 함께 본인의 책을 보냈는데 허은하 의원의 이야기는 얘기는 가능한 이야기였고 그것은 줄곧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이유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의 경우는 이제 비대위원 비상대책위 위원회가 섰다는 것은 당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라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뭐 허나 의원이 이제 쭉 이야기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허나 의원이라든가 윤석 전 대표는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그것은 하나의 일면일 뿐이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여당의 의지대로 또 윤석열 정부의 뜻대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 이제 잘못이란 측면보다는 야당의 압도적인 그 의석수 170 가까운 의석수로 의미를 붙였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비토크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내외 여러 가지 문제, 당과 당을 둘러싼 현안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총선에서 또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현재 국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있고요. 또 용산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국민이 무조건 옳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그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당은 당대로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2인 3각의 문제로 지금까지 이게 수직관계다.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런 점이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은 2인 3각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정치는 정치의 논리대로 정부는 어떤 일관된 행정의 원리 또 재정의 긴축의 원리 때문에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수평과 수직관계냐로만 따지기에는 행정과 지금 국정의 과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과제를 아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부로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로 또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그늘진 곳에 사람이 너무 어렵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정부를 만드는 문제 이건 수직 수평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2인 3각을 얼마나 빨리 보폭을 맞추고 발을 맞추어서 또 기본적인 체력과 실력으로 뛰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와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허은하 의원의 그 지적은 이준석 대표의 그 탈당이 이유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 맥락, 한 지점만 본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비상의 상황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범행 동기를 밝히는 그런 차원에서 네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적이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와중에 여야가 각기 아전 인수격이 이제 해석을 할 뭐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특정 네네.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닌 이제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건인데 네네. 이런 것마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게 과연 온당한가?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게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어떤 극단주의가 지금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바로 적이죠. 민주주의 최대 위협입니다. 바로 폭력이고 그건 정치 테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갖춰진 것이 바로 진영 논리 또 극단적인 진영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범죄 동기와 범죄의 그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그 조사가 끝나야 되고 또 본인의 여러 이제 진술 같은 거 처음에는 아마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조사도 끝나기 전에 이걸 어느 정당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그것을 어떤 정당의 배후로 돌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 또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로 번져서 이와 같은 그런 그 테러라든가 또는 폭력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절대로 경계해야 될 일이고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나섰다가는 아마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만 좀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 네네. 드릴게요. 이런 일까지 벌어진 마당에 그동안 이제 극단적 대결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해서 여야가 좀 반성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어떤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더욱이 지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 당시에도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테러가 있었고 그때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당시에 바로 그 신촌이었고 세브란스 병원 근처였기 때문에 마침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마침 계시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 목숨을 건진 거였거든요. 네네. 지금 마찬가지로 목에 대한 테러, 목 부위를 향한 테러였는데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 위험 신호다 보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부터는 서로 적대적인 언어, 서로에 대한 굉장히 그 서로를 아주 악마화하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이제 금기로 삼는 이런 그 기준이 필요하겠고 또 진영 정치를 통해서 이런 팬덤 정치라든가 어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노력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법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을 단단히 명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또 유권자의 외면도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이 사태 이후에 굉장히 모든 데서 언행을 우리 그 의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계속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관련 업계에선 찬반 양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가 뭡니까? 그러니까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에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투자로 연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좀 한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민주당이 도입 법안을 발의해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당초 23년 작년 시행할 예정이었긴 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말이죠. 기획재정부가 2년 더 시행을 유예하는 세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일단 시행하기 전에 아예 폐지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들고 나온 배경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좀 우려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좀 지나친 세 부담이 국내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좀 꾸준히 제기되었거든요. 세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제 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다수의 많은 자산이 지금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증권시장과 같은 이런 자본시장으로 옮겨가게 하고 싶은 게 좀 정부 의도로 보이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도 또 투자금이 들어와서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 조달 비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 증권거래세에다 양도소득세까지 매기는 거를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다 이렇게 조금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이 이중과세 격인 거는 우리나라랑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정도 나라밖에 없다. 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돼 왔었습니다. 네, 공방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 민주당에서 강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배포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은 향후 3년간 4조 원 정도 세수가 거칠 수 있는데 이를 걷어찬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연평균으로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되죠. 이를 날려버린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또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부자 감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 대상이 15만 명 정도에 그칠 거라는 거예요. 그 1년에 5천만 원 이상 그 금융 투자만으로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 과세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전체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인데 0.11%만 대상이다. 그럼 누구를 위한 감세인 거냐 이런 주장인 거죠. 반면에 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어제 이렇게 맞받았는데 이 민주당이 부자과세라는 도그마에 갇혀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전 상황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상 그 과세 대상은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이게 그럼 과세 대상인 고액자산가가 이 제도 때문에 증시에서 이탈을 하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이게 돈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실제로 이 투자 소득의 22%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이들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손해들을 개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라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모임인데 대만 사례를 들어서 금투세 폐지를 계속 촉구를 해왔습니다. 이게 대만이 1989년에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외국인이랑 개인 기관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사 아닌데 왜 개인 투자자한테만 이렇게 세금을 물리냐 또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미들이 큰 손이 빠져나가기는 거를 바라지는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폐지를 선언했지만 실제 시행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요. 현재 국회 지형대로라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 사항을 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이슈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모든 지금 정치 행보가 4월 총선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제 아시안컵을 앞두고 전지훈련지 아랍에미리트에 입성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아부다비에 도착을 했는데요.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월드컵은 익숙한데 아시안컵은 비교적 낯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대륙 대회고요. 아시아에선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4년 주기로 열리고 올해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립니다. 1월 12일에 개막을 하는데요. 결승전이 2월 12일에 열리니까 이제 목표인 우승컵을 들어올리기까지는 한 40일 남았습니다. 64년 만에 우승 도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맹주인데 유독 아시안컵 우승이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 축구계 이제 난제로 꼽히는데 아무래도 모든 좀 포커스가 좀 월드컵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수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원정과 홈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축구 대표팀 특성이 뭐냐면은 A매치 경기를 할 때 대부분 그 해외 대표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방 호랑이다. 안방이 강자다. 막상 같은 상대여도 중동 원정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또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좀 준비가 좀 어려웠었다. 그리고 이게 또 조별리그 끝나면 토너먼트거든요. 자칫 연장전 끝나고 승부 안 나면은 승부차기는 정말 이 상대가 누구든지 알 수 없다. 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표팀이 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 함께할 코너입니다. 성큼성큼 경제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 첫 시간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태형건설발 부동산 PF 파장을 살펴보고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PF 부실이 경제 분야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어제는 태형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는데 설명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1월 11일 날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태형건설이 그 워크아웃을 이제 통과하려면은 채권단 75%가 동의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채권단이 산업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 어저께 그래서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태형이 가지고 있는 부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구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채권단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태형이 9조 원 넘는 부채가 있지만 태형의 핵심 부채는 브릿지론이라고 알려진 PF 거기에 1조 2천억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을 했는데 그 미분양이 좀 높은 그러니까 분양이 저조한 사업장에서 1조 3천억 정도가 있어서 약 2조 5천억이 태형이 가지고 있는 핵심 부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2조 5천억에 대한 부채를 어떤 식으로 그 유예하고 어떻게 또 자구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총평은 채권단이 보기에는 태형이 SBS를 포함한 많은 알짜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얘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안이 미흡했다. 네. 네.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인해서 이번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일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워크아웃을 하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하지 않게 되면 회생으로 가니까 그때는 그 경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고요. 워크아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태형의 채권단들이 그 채권에 대한 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손실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금융기관들 손해로 이어지고 그리고 태형 본체에도 손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없거나 경제에 피해가 없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고 피해를 줄이려는 그런 과정이 워크아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24년 올해죠. 부동산 전망 키워드 하나 뽑아주신다면 뭘까요? 네, 올해는 PF 위기가 역시 키워드인 것 같고 이 키워드는 사실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키워드라는 점에서 꼭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어쨌든 우리의 금융시장도 그렇고 뇌관이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태형이 워크아웃 스로 되게 화두가 됐지만 작년에 브릿지론 PF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22년 하반기부터 우리 주택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25년인데 원래 연초인데 벌써 내년 얘기해서 좀 그러시겠지만 25년이 되면은 22년 말부터 분양 착공했던 현장들이 내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네. 준공이 되더라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본 PF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브릿지론 PF 문제가 발생 중인데 그게 한 25조 30조 원인데 본 PF는 130조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 PF가 훨씬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랑 내년 2년 동안 계속해서 PF 위기라는 그 키워드가 시장에 들릴 것 같아서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부동산 PF 악재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작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재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반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의 약 60% 수준이거든요. 현재 전반적으로 보시면은요. 그런데 작년 4분기 들어서 10월부터는 서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을 때 서울의 거래량이 월간 3,000건을 넘었었다가 8월까지 현재는 2,000건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은 담보대출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작년 10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고 이런 관망 심리에 PF 사태가 또 터지니까
더더욱 그냥 유보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간으로 거래되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대 정도 되는데 이게 평년에는 한 3-4천 건 됐었고 작년에도 여름에는 한 2,000건 정도 됐으니까 현재 거래량이 정말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연관되는 질문인데 고금리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이제 경직돼 있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평가잖아요. 네네. 근데 역시 PF 악재로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PF 문제가 어쨌든 터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태형 사태로 드러났으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더 유보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 주어진 거여가지고 네.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보다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자 이런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완전 경색 중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은 집값은 점차 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네, 실제로 그 거래량 위축된 작년 10월부터 주택 매매 실거래 지수가 소폭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11월부터는 하락폭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3년 말부터 재하락세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공통사항이고 사실 23년에도 전국 지수로는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 특례보금자리론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 시장 완전 열렸을 때 2분기하고 3분기 때 서울 일부 지역이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작년의 경우를 약간 섞여 있는 혼조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4분기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없어졌고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못하도록 금융기관이 규제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우호적인 대출이 좀 사라져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못 받는 상황이 되면서 시장 위축세가 다시 나타났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또 전세값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른바 역전세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매매하고 전세가 지금은 조금 소위 디커플링 돼가지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내려갔지만 전세는 작년 4분기에도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를 전망하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도 매매는 주로 약세나 뭐 하락세 아니면 좋게 봐도 보합세고요. 네.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웬만하신 분이 올해는 다 전세 강세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전세도 그 전세 대출을 먹고 성장을 하는데 전세 대출이 시중은행에서는 전세 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요즘에 인터넷 뱅킹 은행들이 전세 대환 대출을 3% 중반 금리로 굉장히 싸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를 손쉽게 대환하면서 전세에 대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확실히 좀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질문하셨던 그 역전세 환경은 23년이나 24년의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강세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2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낮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전 전세가액을 갱신해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역전세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역전세 환경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심화됐고 순서상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역전세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역전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는 임대인이 현금 흐름이 좀 막혀서 임차보증금 돌려주다 보니까 좀 현금 흐름이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결국 다 뭐 소비 부진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역전세 환경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건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금리 중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직 변화가 없지만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정말 빨리 떨어졌고 벌써 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3.2%인데 이게 가장 높았을 때 4% 중반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100bp 이상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내려간 거는 뭐 미국에 연동해서 내려간 것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상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도 그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거라는 그런 전망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해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대출 따라가는 건데 대출은 또 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하반기에는 대출을 좀 더 받을 유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주택시장을 죄송합니다. 올해 주택시장을 보실 때 하반기가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그런 배경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그 금리가 내려가는 금리나 환경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를 또 지금은 싫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트릭을 넣어놨는데 올해 2월 26일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대출에 또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스트레스 금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 금리가 되는 건데요. 그 추가 금리 폭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최저 0.37에서 최대 0.75% 추가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때는 최저 0.75%에서 최대 1.5%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1.5%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도를 다시 제약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게 기대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크게 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줄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총선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이런 대책도 있었고 그리고 총선 전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한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2024년 경제정책 방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 정부가 올해 어떤 식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할 건지에 부동산 대책도 많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선거와 부동산 시장은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결국은 법제화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도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그 조기에 그 정책에 대응하다가는 또 작년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될 걸로 기대했었다가 결국은 이게 국회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게 공허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기민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법제화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대응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총선 전에 어떤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다 총선 끝나는 그 상황까지 보면서 주택시장 대응하시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라 이런 말씀인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4년 내 집 마련 타이밍 언제입니까? 저는 그 2024년이 현재의 가격대가 유지되는 선에서는 시장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소득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요? 네네. 다만 24년에도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처럼 시세 대비 낮은 저가 주택은 공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은 정부도 과거에 공공주택은 분양형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그 주거 유형을 나눠서 뭐 토지 임대부도 있고 그다음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집은 이왕이면은 그 싸게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집을 제일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미분양, 미입주 물량은 늘고 있다는데 주위에 보면 여전히 집 없는 분들 많아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약 2,300만 가구 조금 안 되는데요. 유주택 가구가 약 60% 정도 되고 무주택 가구가 40% 정도 되세요. 그래서 무주택 가구만 계산하더라도 거의 900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900만 가구들 입장에서는 임차 시장에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이 소원인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자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60% 후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자가율이 60%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자가율이 높아질 만한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무주택 가구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상에서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른 거는 이런 무주택 가구들의 그 임차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다주택자를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어주다 보니까 임차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임대인을 또 잘 만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와전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4년 부동산 최대 위기는 무엇인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은 뭔지 그거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PF가 가장 문제인데 브릿지론 PF가 올해 문제고 내년에 본 PF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PF 시장 위기는 주택 가격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가 그걸 분양받을 만큼 수요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개념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올 경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핀셋으로 어떤 요소 하나 이렇게 태양건설 워크아웃 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개별적인 솔루션들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과거에도 경험을 했는데 PF 자산 가격을 위축시키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 몇 년간 끌고 가게 되면은 그 기간에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은 또 완만하게 증가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4, 5년 지나서 봤을 때는 지금의 그 부담보다는 4, 5년 후에 부담이 좀 더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지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하는 형태로 그 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 금빛 노을교에선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했고 이후 인근인 아람찬교에서도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개가 지표면에 얼어붙으면서 도로 결빙 현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주변 도로 정체가 심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출근길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 북수원 일대 정체가 길고요. 이후 동수원 3차로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고 이 정체 신갈 분기점까지도 이어집니다. 더 가선 용인 일대 통과가 무척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북천안 일대와 수원, 판교 진출로 또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도 길게 막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 정체가 더 길어서 현재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50여 분 밀려 지납니다. 반대 잠실 방향은 행주에서 성산, 여의 하류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구리 쪽 강변북로도 가양에서 동작, 또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 더딥니다. 한편 암사대교는 북단 쪽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은 지금 전종철의 전격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부터 일본에서는 재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는 규모 7.6의 지진이 강타했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김민정 KBS 통신원 전화 연결해서 일본 현지 보도 내용과 현장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에서는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데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지진을 기상청이 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73명이 숨지고 323명이 부상을 입었고 확인된 바로만 15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와지마시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200여 채가 불에 탔고 와지마시 옆에 있는 스즈시는 건물의 90%가 모두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1일 강진 이후에 3일에도 대규모 규모 6의 강진이 일어났고요. 3일 밤까지 1도 이상의 지진이 무려 560회나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강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과 가구 등에 깔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44시간 만에 건물 아래서 8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를 72시간 내에 해야 한다라는 룰이 있다고 하는데 이 72시간이 바로 오늘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위대원 2,000명이 구조견과 함께 지금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눈이 오고 있다는데 이 추위 속에서 대피한 사람들이 학교 강당 등에서 썰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진 당시에 김민정 통신원은 도쿄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댁 갔다가
그랬군요. 돌아와서 있었는데요. 정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경보가 한 10초 전에 뜨는데 경보가 떠서 아이들을 다 식탁 밑으로 집어넣고 저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고 바로 지진이 났는데 뭐 도쿄는 3도여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에서 얼마든지 견딜 만한 지진이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방송을 켜자 모든 방송들이 긴급 방송에 들어갔고 NHK는 뭐 해일이 올 것이다. 빨리 대피하라. TV를 볼 시간이 없다. 해일이 오니까 다 두고 얼른 도망을 가라라고 아나운서가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이제 소리를 써서 정말 무서운 분위기였고요. 네. 게다가 1월 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도 쉬는지 방송이 내보내주는 정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는 SNS를 켜고 이제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강진이 일어난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진이 원전 사고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피해가 보고된 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홋쿠리쿠 전력 시카 원전이 있는데요. 여기 총 2대의 원전이 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이 원전이 지금 멈췄어서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시카 원전 1호기에서 약 3m의 수위 변동이 관측되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카 원전 1, 2호기 배관이 터져서 냉각을 위한 기름이 새나왔다고 하는데요. 1호기에서 3,600리터, 2호기에서 3,500리터의 기름이 새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금 바닥이 모두 기름과 물로 가득한데 지진으로 인해서 사용이 끝난 연료를 넣어두는 통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도 바닥으로 모두 쏟아졌습니다. 1호기에서 95리터, 2호기에서 326리터의 물이 쏟아져 있고요. 이 물과 기름이 전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진 이후에 한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유언비어, 가짜 뉴스가 인터넷상에서 유포됐다고 하네요. 네, 정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화재가 난 곳에 외국인 절도단이 나타난다라는 황당한 유언비어가 지금도 인터넷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마인츠신문은 이러한 유언비어가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꼼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뭐 지진으로 인해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데 가구가 쓰러져서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정보가 실렸는데 사실상 이러한 정보조차 광고 수익을 노린 가짜 정보였던 걸로 드러나면서 구조에도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런 글들로 구조에 성공한 예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X 트위터가 유료화가 되면서 광고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짜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거짓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하네다 공항 비행기 사고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2일 오후 5시 47분경에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불이 붙은 일본 항공의 비행기가 동체 착륙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으로 보도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해상보안청의 항공기가 이륙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활주로로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온 일본 항공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서 두 비행기가 그대로 부딪혔고 해상보안청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폭파해서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항공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379명은 모두 전원이 탈출했고요. 1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해상보안청 비행기가 바로 지진이 일어난 노토반도의 지원 물자를 수송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 또한 없었을 것이라며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두 대 비행기가 같은 활주로에 진입했죠? 어제 국토교통성이 관제탑과의 교신 기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교신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교신이 2일 오후 5시 45분 19초로 해상보안청 비행기가 활주로 정지 위치로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제탑의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지 않고 이 해상보안청의 비행기가 활주로로 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공항 이용 가능한 상태입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항 이게 C활주로인데요. C활주로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당일부터 공항 이용이 가능하고요. 일본이 양력서를 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행객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여서 당분간 하네다 공항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이륙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의 김민정 KBS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2부 전격 인터뷰에서 최형두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공동으로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내일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지에 대해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응답과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33%로 같았습니다.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응답은 60%, 야당 심판 응답 4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 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오는 7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을 진술한 사람 등만 마약 검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군대 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마약 검사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 마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마약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4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